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전히 우리 간호연 선생님 모시고 또 좋은 말씀을 좀 들을 텐데요. 근데 이제 어느덧 가을이 후루룩 가버렸습니다. 이제 겨울이 바로 코 밑에 이렇게 있어서 오늘 아침은 꽤 쌀쌀한 날씨고 춥습니다. 겨울 그 날씨의 건강 잘 지키시도록 그렇게 바라고요. 자, 오늘은 그 선생님 제 16개 성색 정경에 대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모두에 좀 말씀드릴 것이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서 이 수업을 진행하면 참 좋은데 그렇습니다. 저의 둘의 일방적인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계시자니까 어떠면은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답답하신 면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국에도 보면 생방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 유튜브도 이제 그 실시간 방송이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10시부터 우리가 이런 프로를 진행합니다. 라고 이제 공고를 하게 되면 그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다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이제 서로 상호 교환을 하는 거죠. 언어도 교환하고 채팅창을 이렇게 통해서. 근데 그게 일종의 뭐 우리가 글쓰기 형식으로 얘기하면 상호 텍스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제가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건 성색 정경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글을 읽는 것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글을 읽으면 문자만 읽지 않습니까? 근데 문자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소리도 들어있고 색깔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마음도 들어있고 경치도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 속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오늘 저 하게 될 겁니다. 16기에서는. 그럼 일종의 뭐 우리가 이미지 뭐 이렇게 보면 이미지를 통해서 뭐 그 이미지는 하나의 형상이고 영상이지만 글로서 표현하는 이미지죠. 글로서 표현하는 이미지인데 그 글로서 표현되어지는 그 이미지 속에 들어있는 의미, 내용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 자, 좋습니다. 보니까 성색 정경, 글은 소리, 빛깔, 마음 그리고 뜻이다. 자, 책 한 번 읽는 게 한 잔 차 마시기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유, 정조의 말씀이 참 더욱 일편서 승음 일완다라. 그래서 차 마시는 시간에 책 한 번 읽어라 그러니까 차 마시는 값으로 책 한 권 사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책이 안 팔립니다. 요즘 세상에 하도 뭐 좋은 게 많아서 그런지 책이 전혀 이렇게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출판업자들 또는 글 써서 일평생을 봉직하시는 분들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독자 여러분 책 좀 많이 좀 사 보십시오. 여기 우리 간호연 선생님 책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사 보시면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적인 그 영역도 넓어지지만 또 두루두루 또 작가나 출판사도 더불어서 또 양질의 책을 만들기도 하고 또 좋은 소재를 가지고 또 작가들은 글을 열심히 또 쓸 겁니다. 자, 좋습니다, 선생님. 여기 그거를 좀 먼저 읽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제 이 글은 이제 이덕무 선생의 이제 종북소선 자서라는 데 나오는데 성색정경이라는 말은요. 포이 씨가 죽은 뒤로 그 문장이 흩어진 지 오래다. 그러나 벌레 수염, 꽃술, 녹청색의 아름다운 광물이나 비쥐색의 깃털에 이르기까지도 그 문장 정신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솥발이나 소치발이나 병의 허리나 또 해골이 해 옆에 있는 이렇게 그런 고리들, 탈시우의 달의 가장자리에도 그 글자체가 여전히 온전하게 남아있다. 바람과 구름, 천둥과 번개, 비와 눈, 소리와 이슬, 그리고 새가 날고 물고기가 뛰어오르며 짐승과 벌레들이 웃고 울고 지저귀는 소리에도 성색 정경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모든 것이
이 자연의 모든 것이 바로 글자라 말이죠. 맞습니다. 자, 그 보니까 여기 이제 참 좋은 말이 있군요. 해골이. 네. 해골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말과 여기 또 달시울이라고 네. 있네요. 시울이라고 하는 말. 아까 선생님 가장자리 뭐 이렇게 네. 얘기하셨나요? 가장자리. 그 전 처음 듣는 이게 순수 우리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우리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말이 참 좋습니다. 아주 음률도 좋고요. 느낌이 우선 달시울 아주 좋군요. 갑자기 이제 시 쓰는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을 가지고 좀 시를 좀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도 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무 선생은 새, 물고기, 벌레 이런 것들을 생물에서 또 바람, 소리, 들 이런 자연현상까지 생생한 이제 생태계를 이제 글로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다가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사실은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도 소리가 있는가? 이윤이라는 사람이 대신으로서 한 말과 주공이라는 사람이 숙부로서 한 말을 내가 직접 듣지는 못했으나 이제 그 이윤과 주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책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 글을 통해서 그 목소리를 상상해 보면 들린다 이 말이죠. 또 아비에게 그럼 그 이윤은 누구냐면은 은나라의 이름난 재상이에요. 그 이윤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간호였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노예인데 똑똑했나 봐요 이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들어다가 이제 써서 탕왕이 이 사람을 들었다 쓴 거예요. 탕왕이 이 사람을 갖다가 써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하나라의 그 고랑 있잖아요. 네, 고랑이 예, 그 주지웅님의 그 대명 그 주인공 아닙니까? 장본인인데 그 고랑을 갖다가 이제 멸하고 나라를 갖다 세웠죠. 이윤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 이윤이 이제 나중에 탕왕이 죽자 이제 외병, 그다음에 중임, 그리고 이제 태갑이라는 사람으로 차례차례로 다 보좌를 해요. 근데 이 태갑이라는 녀석이 이제 왕으로서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내쫓아버립니다. 아주 이윤이 내쫓아버렸다가 나중에 이제 태갑이 정신을 차리니까 다시 3년 뒤에 이제 데려와가지고는 이제 왕의 자리에 앉히고 그런 정도의 이제 재상이죠. 그러니까 이동무 선생은 이 이윤이 대신으로 한 말 속에 그 목소리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정성스럽겠느냐. 그 나라를 위해서 그 간합을 하는 것이. 또 주공이라는 사람이 그 숙부로서 주공은 이제 문왕의 아들인데요. 또 무왕이 동생이고, 근데 무왕이 죽자가 조카가 이제 됐는데 그 조카를 도와가지고 이제 주나라의 기초를 갖다 다 다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공의 말이 정성스럽냐 이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읽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우리가 어떠면은 연암의 글을 읽으면 연암 선생이 이 글 속에 들어있는 그런 카랑카랑한 그 조선 후기의 옳지 못한 점에 대한 위침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좀 같이 들어야지 되는데 그런 거를 듣지 않고 글자만 읽으니 되겠느냐라는 게 지금 이동무 선생의 말씀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책 안 읽기는 매일 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책을 읽었어도 또 책을 못 읽는 거죠. 그렇죠. 그 우리가 그 우리 독심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뭐 그 선생님 지금 말씀 중에 이제 그냥 표피적으로 글자만 익히는 거고 그 뜻을 새기지 깊이 있게 새기지 못하고 지금 이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색깔, 소리, 그다음에 뭐라 그러나요? 그래도 또 그 냄새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냄새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지를 못하는. 그 어릴 적에는 어떤 면은 책을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흘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책만 읽어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무슨 소리도 들리고 어릴 적에 뭐 흥부전을 읽으면은 뭐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박탄다 그러면 박타는 소리를 갖다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요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점 문자만 읽어내는 것이죠. 점점점. 그만큼 이제 우리가 내 내면 세계가 굳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심설. 그래서 이제 글을 갖다가 쓰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게 없으면은 이미 글 쓰는 사람으로서, 또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떠면은 그 기본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다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또 이제 백기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아비에게 버림받은 그 백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백기는 이제 윤길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아주 효성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계모가 이제 모함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의심을 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계모가 그 참 잘못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나중에 알면 계모를 미워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죽어버려요.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런 어리석은 녀석이 있어요. 어찌됐건 그 백기의 마음은 그 마음을 읽어라 이거죠. 그때 그 어쩌면 자살하려는 그러한 백기의 마음. 그다음에 또 기량이 홀로 된 아내. 기량이라는 사람이 그 춘추전국 기대 사람인데 나가서 싸움터에 나가서 전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그냥 남편 죽었다고 울다가 강물에서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울음소리, 그걸 들어라 이 말이죠. 뭐 울음소리가 어떠한 울음소리일까 이런 거를 좀 들어야지 되는데 왜 그런 거를 듣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귀에 대한 거잖아요. 듣는 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연결되는 게 바로 총명이라는 것이지요. 그 이제 총명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그 사기에서 말하는 이제 총명이라는데 총은 소리 없는 데서 들으며 소리가 없잖아요. 사실 책에는 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자라는 것은 청어무성이라 소리가 무성, 소리가 없는 데에서 듣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총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명이라는 것은 명자라는 것은 견호미성이라 견호미형이라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는 것을 갖다가 거기서 보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하는 것이 그게 총명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는 귀, 하나는 눈. 귀와 눈이 밝은 것이 이제 그게 총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는 뭐 이제 총명이니 뭐니 저 사람 총명하다 그랬는데 머리가 좋으면 총명하다 그랬는데 총명은 그게 아니죠, 진짜.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해 어른들이 저놈은 참 총명해라고 하는 칭찬을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이제 그때 하신 말씀은 그런 거죠.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쟤는 뭔가를 이렇게 스스로 알아내고 그 뜻을 헤아리고 이런 능력이 있어라고 하는 뜻으로 총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참 총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착하게 살면 총명한가 뭐 이런 제가 좀 어리석어서 그런 생각을 하기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커서 이렇게 보니 총명과 그 바지런함과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총명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글쎄요 뭐 현대생활에서 눈치가 빠르다 뭐 이런 얘기와도 이제 결부가 될 텐데 어쨌거나 뭐 총명한 그 글의 내용 글을 읽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근데 총명할 때 총은 이제 들청자잖아요. 사실은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도 아까 이제 모두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들어야지 뭘 배우지요. 그렇죠. 말하는 데서는 배우지 못하거든요. 듣는 사람이 배우지 말하는 사람은 배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말한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은 듣다 보면 모르는 걸 갖다가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명하다라는 것은 재주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요 글을 사기에 있는 요 총명이라는 뜻을 갖다가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총명이라는 건 많이 들음인 것 같아요.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상대편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유심히 듣는 사람이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죠.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총명한 사람이 그런 태도를 좀 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말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제 반성을 하는 게 이제는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말을 하는 것을 내가 열심히 듣는 것 그게 필요하구나. 그래야 내가 좀 지혜도 늘어갈 테고 또 총명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지 않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인지 트루먼 대통령인지가 그렇게 그 말을 잘한대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왔다 갔는데 대통령 이제 그 백악관에 있는데 저 사람 말 굉장히 잘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대통령께서 그래가지고 그 비서가 쫓아가서 아니 대통령께서 당신 보고 이렇게 말씀을 잘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나 듣다가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잘 들은 거죠. 잘 들은 게
그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공자의 말씀에 삼인행이면 필요아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정말 배울 점이 듣다 보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네. 말하는 것보다는 네. 말 듣는 것이 훨씬 낫다. 근데 우리는 그 착각을 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가서 내 주장과 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고 뭐라 그럴까요? 내가 뭐 많은 뭐 아는 것들 이런 게 인정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좀 뭐 우리가 고조장단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좀 하수인 것 같아요. 그렇지, 하수죠. 하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마 이제 그 많은 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고수로 살고 싶어서 네.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색깔도 느끼고 맛도 보고 냄새도 맡는 그런 삶을 좀 그다음에 그거 예.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빛깔. 예. 빛깔에 관해서도 그래는 그런 빛깔이 있는가? 있다 이거예요. 예. 비단 저고리 입으면은 엷은 덧저고리가 89쪽입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엷은 덧저고리가 있고 비단 치마를 입으면 엷은 덧치마를 입네라고 하고 예. 검은 머리 구름 같으니 여자들이 머리 장식하기 위해 덧놓은 가볼도 필요 없네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시경 정풍 봉에서 이제 왔는데요. 비단 저고리나 비단 치마는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니까 거기에다 덧저고리와 덧치마를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그 색깔을 그 색깔을 가린 거죠. 또 검은 머리 구름 같으니 같은 경우는 머리를 장식하기 위해 덧놓은 가발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검은 머리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뭘 장식을 하느냐. 군자 해로에 나오는 말인데 용풍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은 모두 화려하고 사치함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 빛깔도 있으니 글이 너무 사치하거나 글이 너무 화려하거나 치장하지 말아라. 이게 저 절에서도 뒷간에 단청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뒷간에 단청해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기야 요새는 뭐 변소가 좋으니까 화장실에다가 이제 단청을 할 수 있겠지만 옛날 뒷간에다가 거기다 단청을 갖다가 빨주 노초 파란 뭐 들여봤자 그냥 어디다 써먹느냐. 할 말만 딱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말이 많을수록 뜻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지. 이게 이제 그 빛가려 가는 거고 이제 색이고. 그다음에 정. 무엇을 정이라고 하는가? 새가 울고 꽃피며 물은 푸르고 산은 푸르다. 이번에는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 이제 고사를 갖다가 이제 이 양반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을. 현종하고 양귀비하고 사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양귀비가 딱 며느리 아니에요. 이 참 현종이 참 우스운 사람이라. 그리고 그 양귀비를 갖다가 사랑을 했네. 나중에 이제 알록산에 난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뒤에 양귀비를 갖다가 이제 죽여요. 환관을 시켜가지고 이제 현종이. 그러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죽였으니 이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누굽니까? 아들의 그 애인이었잖아요. 그래요. 예. 아들의 애인을 뺏어서. 그렇죠. 그랬군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읊었느냐? 새 울고 꽃지며 물 푸르고 산 푸르니 예, 그런 식으로 다 울었나 저기 읊었나 봐요. 그러니까 새가 울고 꽃이 지며 물은 푸르고 산은 푸르니 그 속에 들어있는 현종이 양귀비를 그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그거를 좀 읽어라. 새가 그냥 울고 그냥 꽃이 지고 물은 푸르고 산은 푸르니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현종의 어떠한 양귀비를 향한 마음, 이런 걸 읽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꽃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덕무 선생은 이제 꽃이 핀다로다가 이제 바뀌었어요. 꽃이 피나 꽃이 지나 따지고 보다 그러면 꽃이 양귀비겠지 누구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인데 이덕무는 무엇을 경이라고 하는가? 멀리 있는 물은 물결이 없고 멀리 있는 산은 나무가 없고 멀리 있는 사람은 눈이 없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요. 공수 이렇게 손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다. 그러한 경치, 그런 거를 갖다가 경을 갖다가 얘기했는데 그거 경이 이제 뜻이에요. 따지고 본다 그러면요. 그 뜻. 그 산수를 그릴 적에는 그 뜻이 의치죠. 그 의치라는데 그
뜻보다 먼저 앞선다라는 거예요. 뜻이 먼저 앞서야지 그림을 그리고 뜻이 먼저 앞서야지 글을 쓰는 거란 말이죠. 산에 가가지고 그냥 막바로 다 캔버스를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는 동양화는 없잖아요. 글도 그렇지 글도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뜻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렇죠. 뜻대로 글이 표현되기를. 그래야지 계란을 갖다가 낳는 건데 이게 무슨 뭐 계란이 만들어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낳으려고 하니까 이제 엉터리 글이 나오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경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뜻이라 이 말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각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여기 이제 다 들어 있잖아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이죠. 그 행위들 속에는 대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세상을 느끼고 뜻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글도 전체적으로 뭐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아마 이 어른들은 옛날에 글을 쓰거나 아니면 지혜를 갖고 있는 어른들은 벌써 우리의 생각들을 그렇죠. 뛰어 그럼요. 넘어서 계시는 것 같군요. 그게 324쪽에 이제 거기 구체적인 글 하나를 제가 실어놨거든요. 연암 박지원 선생의 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324쪽에 혈기가 때로 왕성해지면 과부라고 해서 어찌 정욕이 없겠느냐. 가물가물한 등잔불에 제 그림자 조문이라도 하듯 고독한 밤에는 새벽도 더디 오더구나. 처마 끝에 빗방울 똑똑 떨어지고 창가에 비치는 달이 흰빛을 흘리는 밤. 나뭇잎 하나 뜰에 흩날리고 외기록이 먼 하늘에서 우는 밤. 멀리 닭우는 소리조차 없고 어린 종려는 코를 갖다가 골고 가물가물 졸음도 오지 않으면 내가 누구에게 이 괴로운 심정을 하소연하였겠느냐. 이게 지금 연암이 그려낸 과부의 방한 전경이거든요. 이 글 속에서 성경이 모두 들어있단 말이에요. 빗방울 소리 들리죠. 나뭇잎 소리 들리죠. 외기록이 소리 들리죠. 종년의 코 고는 소리 들리죠. 그리고 거기서 치마끈을 동여매는 그런 과부의 슬픔. 이것은 어떤 면은 성이란 말이에요. 또 정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소리에 들어있는 정욕을 참아내는 그런 어떤 인고의 또 달이 신빛을 흘리니까 색도 들어있죠. 또 경은 바로 과부의 수절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뜻. 뜻.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읽지를 않고 그냥 이것만 읽고는 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은 그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소닭 보듯 닭소 보듯하게 그러니까 소가 닭 그러면은 닭은 이제 연암에 글이 되고 글 보는 독자는 소가 되는 것이겠죠. 네? 그렇게 봐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스님이 얼레빗질하듯 글자만 훑었으니 되겠어요. 스님이 머리카락 있어요. 얼레빗질 얼레빗이 얼마나 또 커요. 그거 가지고 빗어봤자 스님 머리 빗을 수 있어요. 근데 참 우리가 고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 과부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과부 얘기. 과부의 심정을 아냐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 사회상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고요. 또 그렇다면 그 과부에 덜씌워진 사회 제도 뭐 이런 것들이 그것이 가혹했다. 그럼요, 가혹했죠. 스스로도 그거 이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외로울까 과부가 일평생. 그런데 그 과부가 생긴 것은 조선 전기에 없어요. 중기에도 없고 후기에 이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과부까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왜냐면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 동양이라는 나라는 국하고 나라국하고 집 같잖아요. 집이 모여서 국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가가 호호 하나하나를 잡으면은 이게 나라로다가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을 잡는 거죠. 집을 통제를 하면은 그게 이제 오륜 이걸 가지고 통제를 하면은 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의 개념이 우리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있죠. 그 가의 개념이라는 게. 그 밑에 있는 된동어미 화전과도 이 과부거든요, 이 아주머니. 된동어미라고 하는 이 하나의 우리가 별호인가요? 그렇죠. 이런 된동댁 뭐 이렇게 그렇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된동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글쎄 말이에요. 참 아름다운 말이긴 한데 된동어미 화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고운 꽃도 이걸 읽어본 거잖아요. 아주 그냥 서글픔이 되잖아요. 고운 꽃도 새겨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을 걸. 지금 마음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그냥 이상하게 들리는 거야. 새 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내네. 그렇지 새 소리도 그냥 내 마음이 슬프니까 새가 그냥 지저귀는 것이 두새 참새 암수가 지저귀는 것도 나한테는 슬프게 들리는 거죠. 마음 심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마음 잡으면 꽃은 저절로 피는 거요 새는 예사로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예사로 태평하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보고 듣기 예사로 오면 고생될 일 별로 없는데 이게 어디 내 마음이 그러냐면 된동음이에요. 이 마음이 이게 슬프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저도 조금 그 우리가 영악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좀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릴 때 뭐 요즘이야 애들을 전부 다 용돈도 따로 주고 이렇게 하지만 선생님도 그러셨나요? 뭐 부모님이 용돈을 따로 챙겨주거나 이런 그런 경우가 게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런 개념도 없고. 예. 근데도 꼭 필요한 돈이 있어요.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도 또 사 먹기도 하고 뭐 또 해야 되는 과외 비용이 있어요. 그럼 그걸 조달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학생이니까.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눈치를 봐요. 아버지 눈치를 봅니다. 그럼 똑같은 사안이라도 아버지 기분 좋을 때는 용돈이 타지고 기분이 그 별로 이렇게 안 좋으실 때는 용돈을 못 받아요. 그러면 아버지 기분 좋은 날만 기다리고 그 보는 거죠. 그럼 똑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긍정성이냐 부정성이냐 이런 쪽으로 이제 갈라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된동어미 화전가 역시도 꽃이 피고 새가 이렇게 울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저 꽃이 화려하고 그 환희 뭐 이런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 마음이 슬픈 사람들에게는 그 꽃이 핀들 화려하거나 아름답게 보이겠는가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자, 좋습니다. 거기 또 이렇게 좀 더 거기에서 이제 소리를 이제 326쪽에서는 소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그 추구라는데 이제 실려 있는데 좋은 글귀를 갖다 이제 뽑아낸 게 이제 추구라는 책이 있거든요. 화소함전 성미청이요 조제 리마 눈안간이라 꽃은 난간 앞에서 웃고 있는데 성미청 소리는 들리지 않아. 우리 꽃이 웃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꽃은 난간 앞에서 웃고 있지만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조제 리마 눈안간이라 새는 숲속에서 울고 지저귀는데 그 눈물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새의 눈물은 그죠? 눈안간이라 눈물 보기는 어렵구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건 꽃이 웃고 새가 운다라는 거죠. 꽃이 웃고 어떤 정감을 이제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참 재미있는 그런 구절 같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은. 그 우리가 흔히 새가 운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새가 사실 우는 건 아니잖아요. 새가 그렇죠. 웃는지 우는지 알 게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용적으로 다 웃는다. 새가 운다라고. 또 꽃이 웃는다 그러지 꽃이 우는지 모르잖아요. 그거예요. 꽃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관용적으로 또 꽃이 웃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를 이렇게 쓰다 보면 아마 시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 예를 보면 꽃이 웃는다. 또는 새가 운다, 새가 노래한다. 이 두 가지 표현을 이렇게 보면 한 8할이 새가 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한 2할 정도가 한 두 사람 정도가 새가 노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노래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인은 평소에 삶이 굉장히 그 세상을 보는 눈이 긍정적이거나 이런 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근데 운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는 시인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세상에 대한 삶 이런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거나 비극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 지금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그 소리에는 슬픔과 기쁨이 진짜 있을까요? 어떤 소리에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사람의 소리에는 이제 물론 그것이 있다고 보겠죠. 그런데 사물의 소리에도 그게 있을까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해강이라는 사람이 그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성모해랑론 소리에는 슬픔도 즐거움도 없다. 그것은 느끼는 사람의 마음일 뿐이지 거기에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뭐 불교적인 용어긴 하지만 일체유심조라고 모든 세상의 만상 그다음에 하는 현상은 내 마음 안에 다 있다. 즐겁거나 슬프거나 이제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절 중에 스님들이 웅성거려서 이렇게 가보니까 다투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바람이 불어서 저 깃발이 흔들리냐, 뭐 그렇게 그렇죠. 주장하는 예, 사람이 예. 있고, 깃발이 흔들리니까 바람이 있는 것이지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랑슬레 하니까 큰 스님이 그 얘기를 바람도 없고 깃발도 없다. 그것은 너희들이 마음이다. 바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놈은 바람이 있는 것이고 깃발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하는 놈은 깃발이 너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해강이라는 분은 이 해강이라는 분은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뭐 사물이 그런 것이 어디 있겠느냐. 꽃이 왜 웃고 새가 왜 울겠느냐. 그거는 그냥 새 울음은 그저 짐승의 목 울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성모해라는 놈과 유사하지만은 이 이옥이라는 우리나라 분이 이제 이 해강은 이제 중국 분이고요. 이옥이라는 분은 개구리 울음울은 부후편이라는 그래서 이 소리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주인은 개구리 울음에 감정이 들었다고 하고 저기 그 주인은 개구리 울음에 감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과 객 중 누구의 말이 옳겠습니까? 예. 주인은 개구리 울음에 감정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개구리 울음에 감정이 들지 않았느냐? 객은 그깟 놈과 개구리가 목 울림에 지나지 않는 거지 뭘 우느냐? 그랬는데 여기서 가만히 이제 이 글을 쓴 사람 이옥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옥은 1790년에 이제 상원시에 급자를 했는데 성균관 유생으로 있다가 그 이제 임시 과거에서 이제 소설 문체를 썼다고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폐설체죠. 그 정조가 그거를 갖다 잡았잖아요. 그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문체 반정이라고 하는데, 이 문체가 점점점 이제 소설체로다 흐드러지고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쓰는 인정물태 쪽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리학에서는 임금에 대한 충성의 글과 심성에 대한 글만 쓰면 되는 것이지 왜 거기에 인간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느냐는 말이에요. 그 글이라는 게 문자는 거기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문필 진안이요 시필 성당이면 되는데 굳이 왜 거기까지 가느냐. 그런데 이옥도 연암하고 비슷하게 이제 글을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설 문체를 썼다는 이유로다가 나중에 가서 너 군대 생활이나 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면이 됐지만은 슬픈 삶을 살아갔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옥의 견해는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당연히 개구리 울음에 감정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주인을 이제 따르는 거죠. 개구리 울음에 감정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은 슬프니까 그 슬픈 마음이 개구리 울음에 감정이 들어있다고 이제 하는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강의 말과 같을는지를 모르지만은 어떠면 이육은 이미 개구리 울음은 슬프다. 이것을 갖다 전제로 하고 그것을 듣는지도 모르는 거죠. 선생님 시골에서 자라셨죠. 개구리 울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때 어릴 때 이렇게 개구리 울음 들으면 밤중에 봄날에 슬펐어요, 기뻤어요. 그 당시 저는 뭐 슬프다, 기쁘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것으로다가 두 말로다가는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고즈넉함도 있으면서 시끄러움도 있고 하여튼 뭔가 나 혼자서 이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표현력이 제가 지금 짰네요. 순간적으로다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요. 하여튼 슬프다의 기쁘다의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게 어린 시절 이렇게 보내셨군요. 근데 보통 개구리는 우리가 뭐 사실적인가요? 개굴개굴하고 이렇게 우는 것은 자기 짝을 찾기 위한 사랑의 뭐 세레나데 뭐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 저는 그 개구리 소리를 아련하게 이렇게 들으면 왜 그렇게 슬펐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지금도 이렇게 개구리 소리 와글와글 이렇게 들리면 우선 그 슬픈 감정이 이렇게 먼저 앞서거든요. 자,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어릴 때의 어떤 정서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 세상을 바라보는 그 느낌이
아련하게 좀 슬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서가 내면적으로 어떻게 굳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군요. 그러니까 글쎄 그 모르죠. 진짜 해강 선생은 그게 무슨 개구리 울음소리에 무슨 그렇습니다. 뭐가 들어있냐. 그러나 맞습니다. 이육은 예. 아니다. 예. 개구리 울음소리에 감정이 있다. 감정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욱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 내면의 감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느끼는 것이고, 뭐 주인의 입장에서는 무슨 감정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그 개개. 개개. 개근.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그 개근 또 나름대로 어떤 세계관. 그렇죠. 객하고 이제 이제 해강이라는 분하고 이제 같은 견해죠. 근데 저는 이왕이면은 이육 선생의 견해를 좀 따르고 싶어요, 사실은요. 감정이 있다. 네, 왜냐면은 그전에는 사람이 이 우주 만물 중에 인간이 최고로다가 잘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벼룩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있었잖아요. 그런 걸 물체해 이 우주 만물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 얘네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얘가 지금 죽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쟤는 살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사물을 보니까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이제 데리다인가요? 데리다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상호 보는 거죠. 나도 그렇죠. 보고, 얘가 나를 보고, 그렇죠. 얘 고구마가 나를 보고, 이 마이크가 나를 보고, 이 그렇죠. 책이 나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좀 세상을 보는 그 시각이 좀 달라질 테고. 달라지죠. 예, 달라지고. 우리가 겸손해지죠. 우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동물을 인간화시켜 의인화시켜서 동물의 입장에서 이렇게 동물농장이나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런 거잖아요. 우린 지금 그 나의 입장에서 원숭이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원숭이 입장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관점에서 글을 쓰게 되면 아주 가관인 그 인간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또 하시고 싶은. 그래서 이제 뭐 일하고 더하기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결국 이제 마음이잖아요. 지금 이제 마음, 성색, 정경을 느끼는 것도 이제 사실 다 마음이거든요. 그 글을 읽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에 관한 것이 이제 일하고 더하기인데 하룻밤에 이제 9번 강을 건넌 이야기예요. 연암 선생의 글인데, 이제 연경이 갔을 적에, 그 아주 강물이 이제 이게 아주 홍수가 져가지고 물이 불었는데 이제 저쪽에서 이제 황제가 빨리 건너오라는 거예요, 조선 사신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넜나 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낮에는 무서워가지고 어디를 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부 다 이 무서우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물이 무서우니까. 건너가다 죽을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눈이 무서우니까 죄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밤중에 건널 때 보니까 전부 다 또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전부 다 귀로만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연암이 깨달은 거죠. 눈과 귀라는 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았지만은 눈과 귀가 낮에는 눈이 좋지 않은 게 되고 또 밤에는 귀가 좋지 않은 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마음을 잡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물에 빠지면은 내가 물로다가 옷을 삼고 내 물로다가 송정을 삼고 물로다가 내 마음을 삼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귀 속에서 물소리가 그렇게 막 흘러가는 것도 그쳤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다가 그걸 했는데 그래서 이제 뒤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소리와 빛이라는 것은 모두 외물이라는 거죠. 332페이지. 이 외물이 항상 눈과 귀에 누가 되어서 보고 듣는 기능을 마비시켜버린다. 그러니까 눈과 귀로다가 잘 보고 잘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청문회 같은 데서 했는데 청은 자세히 들음이고 문은 그대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대로 들리는 것과 자세히 듣는 건 다르잖아요. 그리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시계 소리가 가는데 우리 못 듣는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밤중에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 저 소리가 째깍째깍 하는 게 굉장히 크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저런 게 또 좀 많겠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엉뚱한 생각이 좀 드는데
자꾸 이제 어릴 때 이 대목에서는 이 글에서는 자꾸 어릴 때 자꾸 생각이 나서 사는 게 요즘 뭐 전부 다 풍요롭게 이렇게 살지만 어릴 때는 좀 다들 어렵게 살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학교를 가려면 큰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근데 요즘 전부 다 뭐 치수도 잘 돼 있고 다리도 잘 나아졌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다리를 건너려고 하면 가전다리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 이렇게 강바닥 비슷하게 이렇게 놓여진 다리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큰 물만 지면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그 강이 다리가 넘쳐요. 그러면 어릴 때니까 상급생들이 이제 먼저 앞에 다리가 이제 다리로 너머로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넘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생들이 이제 먼저 가면서 이제 손을 잡게 해요. 이제 쭉 따라가면서 이제 손을 이제 잡게 하고 여기서 어지럽거나 아니면 그 무서운 사람들은 눈을 감아라 그랬어요. 눈을 감아라. 그러면 자기들이 손을 잡고 가니까 따라만 오면 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강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그 중간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지럽잖아요. 그렇죠.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그 역시도 바로 이 성경 지색인가요? 성색정경이라고 하는 이 대목과 연결이 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똑같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것이 마음을 흐리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죠. 강을 건너가면서도 이제 눈을 감아라. 근데 그 눈을 감아도 여전히 소리는 들리니까 매일 반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눈을 감으면 어지럽거나 무서운 것 그런 것들이 조금 눈만큼은 닫았으니 닫았으니 네, 그렇죠. 조금 들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참 좋은 말씀들이 참 많은데 여기 요것을 제가 읽으면서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랴 구도학인가요? 요 첫 문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문 닫고 들어 누워 냇물 소리 구별해 들어본 적이 있다. 그렇습니다. 깊숙한 솔숲에서 울려 나오는 솔바람 소리. 이 소리는 청하게 들린다. 산 쪼개지고 언덕 무너지는 소리. 이 소리는 격분에 한듯 들린다. 목 개구리들 다투어 우는 소리. 이 소리는 교만한 듯 들린다. 수많은 축 번갈아 울리는 소리. 이 소리는 노기에 찬 듯 들린다. 벼랑간 떨어지는 천둥 소리. 이 소리는 놀란 듯 들린다. 약하기도 세기도 한 불에 찬물 끓는 소리. 이 소리는 분위기 있게 들린다. 금웅고 궁조 우조로 울려 나오는 소리. 이 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는 듯 들린다. 종이 바른 창문에 바람 우는 소리. 이 소리는 의심 품은 듯 들린다. 그러나 이 모두가 똑바로 듣지 못했다. 단지 마음에 품은 뜻이 귀로 소리를 받아들여 만들어냈을 뿐이다. 따릅니다. 이렇게 된동어미 화장가가 그랬잖아요. 된동어미가 마음 심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마음 잡으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 지금 그 얘기하시니까 정신만 차려라. 마음을 경상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 단단히 먹으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눈으로 보거나 소리로 듣거나 아니면 모든 것들이 어지럽힌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네가 하고자 하는 그 뜻을 바로 세우라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른들이 마음 단단히 먹어라. 마음 단단히 무래 뭐 이게 이제 경상도 말인데 지금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자, 오늘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제 그 혹한입니다. 이제 추위가 이렇게 닥칠 텐데 추운 건 추운 겁니다. 마음을 아무리 다잡게 먹어도 추운 건 추운 건데 여러분들도 새로운 각오로 이 겨울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우리 관영인 선생님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